9월 10일 서쪽에서 50여 척의 함대가 등장했습니다. 덴마크인들 위주였던 십자군의 선발대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살라딘군 진영을 쳐들어가며 맞붙었습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십자군의 사상 최고의 야전 사령관이자 리더로 불린 사자왕 리처드였습니다. 1187년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빠르게 나머지 예루살렘 왕국의 영토는 살라딘의 수중에 떨어지게 됐으나 동로마 출신 콘라드가 지키는 해안가의 티레는 수성전을 하며 살라딘의 공세를 막아내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쪽에선 예루살렘 왕국 함락이라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고 교황 그레고리오 8세는 다시 한번 전 유럽의 십자군을 결성해 신의 땅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당시 왕은 있으나 실제적으로 다수의 봉건 영주들이 자기 지역을 지배했던 유럽에서 국가라는 개념과 틀이 잡혀나가던 시기 십자군의 조직은 이슬람이란 커다란 적을 두고 왕 아래 영주들과 민중을 하나로 만들 수 있었기에 좋은 구실이 되었으니 왕들은 십자군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점은 반대편의 살라딘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막 이슬람에 통합된 군주 자리엔 올랐으나 공통의 적인 십자군이 있기에 살라딘을 믿고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유럽에선 제일 먼저 지금의 독일이자 유럽의 가장 번성했던 지역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붉은 수염 바르바로사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1세가 교황의 호소에 답하며 1189년 선봉으로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약 2만여 명의 십자군을 출진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지금의 프랑스 지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다가 이 소식을 듣고 휴전 협정을 맺고 함께 십자군에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의 왕은 존엄왕 필리프 2세였고 영국의 왕은 헨리 2세였는데요. 헨리 2세에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물론이고 수자 간의 권력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그 중에 셋째 리처드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의 아키텐 지역에서 자랐고 언어도 프랑스어만 썼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형과 동생이 차례로 죽고 아버지 헨리 2세까지 병으로 죽게 되자 영국의 왕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리처드가 바로 나중에 사자심왕, 줄여서 사심왕으로 불린 무력의 끝판왕이자 십자군의 사상 최고의 야전 사령관이자 리더로 불린 사자왕 리처드였습니다. 워낙에 대부분의 인생을 전장에서 보냈기에 영국의 왕으로 영국에 머문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고도 하죠. 33세의 리처드는 그간 크고 작은 전투를 겪으며 전장의 승패는 보급이 좌우한다는 큰 경험치와 철학을 갖고 있었고 십자군 같은 장거리 원정에서 보급의 힘은 절대적일 거라는 믿음 아래 무려 1년 동안 자금을 모았습니다. 영국에서 거두는 세금만으론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대부분의 자신의 영토와 지휘권까지 매각하고 범죄자에겐 사면권까지 팔면서 목표했던 출진을 위한 군자금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때의 십자군은 그야말로 왕이 이끄는 정규군이었으며 어중이 떠중이도 모여서 믿음 하나 믿고 무전술로 소수로 돌진만 해댔던 1차, 2차 십자군들과 조직력과 규모에서 차원이 달랐습니다. 애초에 중세 유럽에선 소규모 영주들 간의 싸움만 있었지 이런 사단급의 대규모 전투나 원정을 떠날 일도 없었기에 십자군 원정을 통해 이슬람군에 당하고 배우면서 십자군도 경험치가 늘었기에 가능한 대처였죠. 이렇게 사상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가진 십자군이 소집되거나 출정 중일 때 살라딘 진영에선 하틴 전투에서 사로잡았던 기드리 진양 이른바 망난이 길을 풀어주었습니다. 적어도 왕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던 살라딘이기에
기에게 다시는 자신에게 맞서지 말라는 다짐을 받아냈고 풀어주었는데요. 괜히 망나니 기가 아니죠. 역시 기는 살라딘의 통수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날립니다. 풀려나자마자 기는 트리폴리 백장용으로 넘어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난민들과 트리폴리와 안티오키아에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700명의 기사와 9,000명의 보병을 모았고 이들을 이끌고 티레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에게서 7개월 이상 티레를 방어해내고 있던 콘라드는 기를 보고 문전박대하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티레의 지배권을 기에게 넘겨주기도 싫었지만 애초에 예루살렘을 날려먹은 네 녀석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온단 말이냐 면서 거부했죠. 그렇게 콘라드와 기는 앙숙이 되었으며 밖에서 처량하게 기다리던 기는 1189년 8월 기다리다 지쳐 병력을 이끌고 더 아래 지역 항구 도시 아크레를 차지해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세우고 출진했습니다. 기는 아크레를 포위하고 진지를 구축하였고 아크레를 공격했으나 이슬람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으며 살라딘도 이 소식을 듣고 대륙의 십자군 요새들의 공격을 멈추고 아크레로 구원군을 보내게 됐습니다. 기의 군대는 아크레를 포위하고 있었으며 다시 이를 포위한 살라딘의 군대가 대치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사리사욕으로 일으킨 기의 원정이었으나 이는 주변의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성전을 치르는 위대한 지도자로 기는 이름을 떨치게 됐으니 병력도 불어났으며 어쩔 수 없이 디레의 콘라드도 기에게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에겐 이런 대규모 병력을 운영할 전술도 전략도 있지 않은 인물이었으니 살라딘 군과 전투도 아크레와의 전투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살라딘 군에게 속절없이 점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군의 패색이 짙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기였는데 9월 10일 서쪽에서 50여 척의 함대가 등장했습니다. 덴마크인들 위주였던 십자군의 선발대 만여 명의 증원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이킹의 후예들로 전투력이 남달랐으며 이들을 이끄는 리더는 다름 아닌 무적의 기사로 불린 아벤의 제임스였습니다. 무력으로 온 사자왕 리처드 다음 가는 인물 정도였다죠. 아벤의 제임스는 십자군을 이끌고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살라딘군 진영을 쳐들어가며 맞붙었으며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살라딘군은 이에 당황하며 진지를 그대로 놔두고 후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십자군의 독이 됐습니다. 적의 진지를 발견하니 태생이 약탈의 민족이었던 바이킹의 후예인 제임스의 십자군 무리들은 적의 진지를 약탈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소수의 십자군만이 살라딘 군을 추격하고 있었으니 이들 간격이 너무 벌어지게 됐고 이를 확인하고 살라딘 군은 전열을 정비해 다시 공세로 전환했고 십자군은 각계격파 당했으며 반대로 십자군이 역전을 당하며 대패하고 도주하게 돼버렸습니다. 승기를 잡은 살라딘 군이었으나 옛부터 공격은 못해도 소수 인원으로 수성전을 하는 데는 자신 있던 십자군이었으니 또 살라딘의 공세를 방어해냈습니다. 이때부터 십자군과 살라딘 군의 지루한 대치가 계속됐으며 이 전투는 겨울을 넘기고 해까지 바뀌었습니다. 고립된 아크레와 십자군은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었죠. 한편 북쪽에선 먼저 출발했던 바르바로사가 이끄는 독일의 십자군이 동로마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사키오스 2세는 어떤 십자군의 통행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살라딘과 평화협정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바로바로사 군을 통과시켜주지 않았고 바로바로사는 극대노하며 나를 방해하면 동로마 제국을 먼저 치겠다.
면서 이를 무시하고 필리포폴리스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에 쫄아버린 동로마 제국의 이사 기오스는 우디르급으로 대세를 전하는 바르바로사에게 식량과 해협을 건널 배들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4월 바르바로사군은 아나톨리아에 상륙했습니다. 1190년 7월 드디어 서쪽에서 프랑스의 필리프 2세와 자금 확보가 끝난 영국의 리처드 1세가 각각 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십자군을 이끌고 출전하며 모두가 격전지 아크레로 향하게 됩니다.